안녕하세요. 부산백병원의 소화기내과 유승정입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소화불량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이제 소화가 안 된다는 증상을 이제 외래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하십니다. 체했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고, 상복부가 쓰리다, 더부룩하다, 돌덩이가 매달려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소화불량증이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복부 중심의 통증이나 불편감, 이런 증상을 말하는 거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소화불량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걸까? 이렇게 어떤 걸 소화불량이라고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역류 증상이 있을 때도 나는 소화가 지금 불량하다, 아니면 식후 포만감, 트림, 이렇게 음식을 먹고서 바로 배가 차는 느낌의 조기만복감, 식욕부진, 모두 이런 증상들을 모두 다 이제 합친 증상 단어가 또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무엇일까요? 기능성 하면 무슨 이제 기능성 속옷, 아니면 기능성 신발, 이런 것처럼 기능이 있는 소화불량증이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능성이라는 그런 단어는 의학에서는 이렇게 기질적 원인이 없이 증상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고, 위내시 영상에서 특별히 병변이 없을 경우에, 특별하게 원인이 없는데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기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사실 그냥 비기질적 소화불량, 아니면 비기질적, 이렇게 얘기하면 한문적으로도 좀 해석이 가능하고 좀 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기능성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의학은 거의 서양에서 먼저 발달을 했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단어로 옮겨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요 분이 범인입니다. 요 분이 1917년에 펑셔널 디스페시아라고 명칭하는 바람에 이게 바로 해석이 되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질환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화불량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적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내시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궤양, 12지장 궤양, 그리고 여기는 식도 위 경계선인데, 여기에 이렇게 미란들이 있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이렇게 무섭게 생긴 궤양이 있거나 이런 덩어리가 있는 위암, 이런 것들이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상복부로 있는 장기들에서 간에는 간암, 이 담도 질환에서는 담석증 담간염, 담낭염, 이런 질환들, 그 다음에 당뇨병성 위마비, 그 다음에 췌장염, 췌장암, 그리고 약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고칼슘 혈증이라던가, 신부전 있는 환자분도 고칼슘 혈증이 있어서 이런 것도 이런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의 정의는 이런 기질적인 질환이 없으면서 위장관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의 이렇게 모음집, 증상 증후군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가장 흔한 4가지 증상으로 불쾌한 상복부 통증, 그 다음에 불쾌한 상복부의 속쓰림, 이렇게 타는 듯한 느낌,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자마자 딱 숟가락 한 2숟갈 정도 먹었는데 바로 배가 불러가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이런 불쾌한 조기만복감, 그 다음에 약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위내 음식물은 이제 12지장,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내에 남아있으면서 이런 불쾌한 식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복부 팽만감, 구역구토, 트림, 오심, 이런 기타 증상들이 있고요. 우리 의학에서 이제 병들은 모두 이런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롬포 기준이라고 하고, 왜 롬포라고 하냐면 이런 소화기 관련 유명한 의사들이 로마에 모여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진단을 어떻게 내릴까, 기준을 어떻게 내릴까 상의를 하여서 롬 1부터 시작해서 약 한 5, 6년마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제 롬 4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번 롬 1을 개정한 다음에 그 진단 기준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치료도 해보고 그 효과도 본 다음에 정말 연구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된다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개정을 계속했고, 이제는 롬 4까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최소 6개월 이전에 시작되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있어야 되고, 다음 이런 불쾌한 식후 포만감,
불쾌한 조기 만곡감, 상복부 통증, 상복부 속쓰림 이 중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증상이 포함되고 기지적 질환이 없어야지 진단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에는 I형이 있는데 이렇게 식후에 증상이 생기는 식후 포만감이나 조기 만복감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식후 고통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명치 통증, 명치 속쓰림이 일주일에 1일 이상 있을 경우에는 명치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I형을 나누어서 치료 방식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진단을 하려면 이런 설문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한번 읽어보자면, 지난 3개월간에 원래 먹던 양을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일상활동에 방해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이거는 식후 고통 증후군이죠. 식후 불편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런 횟수를 정했을 때 요 위에서 보면 일주일에 3일 이상이거든요. 여기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체크하게 되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고 I형의 식후 고통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우울이 있다고 해서 모두 우울증은 아닙니다. 이렇게 진단 기준에 속하게 돼야지 우울증 진단이 나는 거고, 소화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원인은 없어야 되고 소화불량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있다가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 진단 기준, 아까 말했던 그런 기간과 횟수 이런 거의 기준에 속할 때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진단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소화불량 환자가 왔는데 치료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 원인이 없으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가깝다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뒤에 나오는 유병률이라던가 치료에 대한 연구는 모두 이 진단 기준에 속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얼마나 흔할까요?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이제 외래로 오시게 되면 연구에서 약 한 70%는 내시경을 했을 때 기술적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진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한 15% 정도는 아까 봤던 위궤양, 12장 궤양이 있고, 위암, 식도암 등의 악성 종양은 약 2%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아산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였었는데, 전체 인구의 약 유병률이 한 8에서 2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구로 2014년에 나온 연구인데 약 한 3,000명 대상이고, 여러 병원에 내시경을 하러 온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을 때 약 20%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 그 I형은 이런 식후고통 증후군은 한 50, 여기 합쳐져야 되죠. 60, 한 7%. 그 다음에 명치, 상복부 통증 증후군은 45% 정도였고, 이렇게 I형이 같이 동반되는 환자도 14.6%나 됐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오래된 사람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위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개월간의 경한 소화불량증 57세 여자 환자이고 위내시경을 하였더니 이렇게 위암 소견이 보였습니다. 만성 재발성 복통이 있는 25세 여자 환자고 내시경은 괜찮았지만 이렇게 초음파를 했더니 이 담낭에 이렇게 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성 복통이 있는 환자고 남자 56세 환자분이고 요 CT상에서 이쪽이 이제 간이고 여기 이제 십이지장 그 주변으로 여기가 이제 췌장이 있는 부위인데 췌장에 이렇게 종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성 췌담도 내시경 조직검사상에서 췌장암이 진단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건 흔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궤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15% 정도고, 이런 악성 종양은 2% 정도 발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이 이렇게 소화불량증이 만성적으로 있을 때 꼭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40세 이상의 만성 소화불량 환자, 그 다음에 삼키곤람이 점차 심해지시는 분,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구토가 있는 분,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가 있는 분, 그 다음에 위장관 출혈 증상이나 빈혈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진통소염제나 항혈전제 복용력이 있는 분, 복부 종괴나 림프절 비대가 있는 분, 황달이 있는 분, 소화성 궤양의 과결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추가 만성 소화불량증이 있을 때 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원하신 분 중에 70%는 이런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위는 왜 아프고 불편한 겁니까? 하고 이제 환자는 답답해하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병인은 이렇게 5가지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위에 음식물이 십이지장 소장으로 잘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연구를 했을 땐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위 배출 지연이 있는지 연구를 했을 때 30%,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30%에서 이런 위 배출 지연이 있다고 되어 있고, 식후의 위안 장애는 음식물을 먹으면 위 저부가, 위 천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완이 되고 그쪽에 음식물이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위 적응 장애라고 하고,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이런 양상을 보이는 환자가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위 감각 기능 이상은 이런 위 이완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조금만 늘어나도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내장 과민성이라고 하고, 그런 환자, 그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한 38%에서 이런 내장 과민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산에 대한 과민성은 위산이 위에 이제 십이지장에 약간의 위산을 이렇게 투여를 했을 때 그것을 보통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통증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위산에 대한 과민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봤을 때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먹으면 위 저부가 이완이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음식물을 보관을 하고, 위 체부는 거의 이렇게 통로처럼 사용이 되어서 음식물이 위 체부를 통해서 위 전정부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고리 모양의 압력이 1분에 한 3, 4회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유즙으로 만들게 됩니다. 약 그 사이즈는 1에서 2mm까지 음식물을 분쇄를 하고, 쪽 유문이라고 하는데, 유문의 괄약근과 십이지장의 수축을 조절하면서 조금씩 이제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는 이렇게 위가 수축이 되어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가 이렇게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물이 잘 배출되어야 되는데, 공복 시에 적게 있는 위산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면 위산에 대한 과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잘 넓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위 적응 장애가 있는 것이고, 조금만 넓어져도 그것 때문에 지각을 하고 아프다고 느끼면 내장 과민성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 배출 지연이 있는 이런 병인들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위 배출 능력의 감소는 이런 테크네슘,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방사선을 내뿜는 인체에게 무해한 정도로만 방사선을 내뿜는 이런 물질을 음식물에 섞어서 같이 먹게 된 다음에 약 한 30분마다 이렇게 시간을 체크를 해서 위 내에서 빠져나가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은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면 대부분 빠져나가야지 되는데, 무증상 당뇨병 환자는 그게 조금 느려지고, 당뇨병성 위마비 환자는 3시간이 돼도 한 80%, 20% 정도밖에 위에서 배출되지 않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한 23에서 59%가 이런 위 배출 능력의 감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한테서 약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아까 이렇게 위 저부가 늘어나는 위 적응 이상이 있는 환자는 한 40% 정도 되고, 정상 위 적응을 갖고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도 이렇게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군의 그런 증상의 발병률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위적응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체중 감소나 조기 만복감,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바로 배가 부르는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적응 이상에 관련된 병인은 식후 고통 증후군과 조금 더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많이 중요합니다. 네. 위는 이렇게 예민한 기분파 장기이고,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개념은 저는 이제 뇌장축이라고 해서 뇌와 장이 연관되어 있다고, 뇌장축이라는 하는 이런 개념을 많이 설명을 했고, 현재는 이제 뇌장을 포함하고 더 넘어서서
장내 미생물까지 이렇게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대표적인 재미있을 것 같은 연구들만 몇 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한 1850년대 뭐 이렇게 초기에는 이런 걸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고 이렇게 쥐에 인공적으로 위루를 만들어서 위에 피부 쪽으로 관을 뚫어서 봤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위 점막의 변화나 아니면 위 운동이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우연 사고로 총상을 입어서 위루가 발생한 사람한테서도 그런 걸 관찰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장 점막이나 장 운동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뇌에서 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냈고 이후에 한 1990년대 때쯤에 MRI가 개발이 되면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기능성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한테서 이렇게 자극을 주었을 때 정상인과 다르게 뇌에서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고 더 민감하게 더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제 장의 자극도 뇌에다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걸 알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힘이 센 쥐와 사납고 힘이 센 쥐와 이렇게 약한 쥐를 한 공간에 놨을 때 약한 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장내에 이런 미생물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좋은 균으로 알려져 있는 박테로이드 같은 것은 줄고 나쁜 균으로 알려져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균들은 증가하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걸 알려냈고 이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장내 세균을 분석을 했을 때도 유산균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면서 그런 기전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장내 미생물이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기전들은 이렇게 많이 이런 가설들이 있고 많이 가설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제일 조금 특징적인 연구는 우리 이제 무균쥐 장내 미생물이 없는 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군인 쥐가 있을 때 장내 미생물이 없는 쥐는 발달을 하면서 이런 그런 불안에 대한 불안 반응도 보이고 그 다음에 행동 이상도 보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약한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쥐한테서 어렸을 때 정상군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해주면 다른 정상군의 쥐와 비슷하게 이런 뇌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뇌와 장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병인들이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 전략으로는 이렇게 약물요법으로 위산분비 억제제, 위장운동 촉진제, 위저부 이완제, 항우울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 식사를 조절해 볼 수 있고 심리적인 요인, 스트레스 같은 거를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2020년 아까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도 이렇게 권고안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위산분비 억제제는 권고 등도 강하고 증거 수준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도 권고 등급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위기저부 이완제, 사망계 항우울제는 권고 등급은 조금 낮지만 이제 증거 수준은 중등도 정도로 권고하고 있고 식이 조절 고지방 식이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런 식이 조절은 증상 호전에 도움을 주므로 권고할 수 있다고 이제 권고는 하지만 이런 권고 등급은 약하고 증거 수준도 조금은 낮습니다. 위산을 줄여주는 약제들은 이렇게 프론트 펌프 억제제, 칼륨 경쟁 위산 분비 차단제, 히스타민 기량제가 있는데 이제 히스타민 기량제가 가장 오래된 약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할수록 효과가 감소하는 속성 내성이 있어 유지 치료에는 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칼륨 경쟁 위산 분비 차단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약제인데 이 차단제는 아직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는 연구가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주로 가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기능성 소화 불량증에서 효과가 있는지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그 연구들을 다 모아서 이런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분석을 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적이 있는 게 증명이 되었고 특징적으로 아까 A형에서 이렇게 상복부 명치 통증 증후군에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촉진제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다양한 위장관 운동 촉진제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식후에 불편감이 발생하는 식후 고통 증후군에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산분비 억제제나 위장관 운동 촉진제에 반응이 없는 환자한테서 위기저부 이완제, 사망계 항우울제도 이렇게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 연구들을 한꺼번에 분석을 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사 습관들은 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식사가 얼마나 불규칙한지, 그리고 짧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아니면 과식을 해야지 소화불량증을 일으키는지 그 기준 같은 걸 정하기가 어렵고, 이런 걸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한테서 이런 거를 일부러 유도하는 건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을 때 소화불량증이 생긴다는 건 누구나 다 경험적으로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습관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음식도 연구가 쉽지 않아서 그런 특정 음식물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마다 자신에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학회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음식 설명서가 나와 있고 의료인을 위해서 되어 있지만 누구나 보기에도 쉽게 내용도 많지 않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음식이라고 치면 바로 찾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1차적으로 본인이 섭취하였을 때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해야 하고, 과식이나 빨리 먹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등 나쁜 식사 습관은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 밀가루 음식은 피해야 하고, 매운 음식은 속쓰림, 팽만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과일 및 과도한 섬유소가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그 외에도 양파, 콩 등의 야채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제품도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보다는 쌀로 만든 음식이 증상을 덜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 커피보다는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의 종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그 페퍼민트 오일을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에도 사용을 해서 찾아보니까 스타벅스의 페퍼민트 차를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커피를 못 마시는 분은 페퍼민트 차를 한번 마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강은 이런 위수축, 배출을 촉진시켜서 포만감을 감소함으로써 증상에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탄산 초콜릿 사탕 같은 것은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뇌장축 이런 개념으로 이런 정신적, 실적은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연관이 많고,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우울증, 불안, 건강영양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우울증은 내장 과민성을 유발시켜서 소화불량증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약제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면 호전되시는 분들이 무척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에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보면서 진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특별하게 기능성 소화불량증과의 연관성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운동에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한테서 모두 다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은 좋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이제 위장 내로 가는 혈류를 줄이지 않을 정도의 이런 과도하지 않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는 67% 정도였고
이제 2017년도에는 44%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나이가 40세 이상이시면 이제 40에서 50% 정도, 한 2명 중에 1명 정도는 헬리코박터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는 것은 이제 여러 연구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명이 되어 있고, 아시아에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이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도 무척 높고 위암의 발생률도 무척 높아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 헬리코박터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한테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바로는 안 나타나고 약 한 6개월 이상 장기 추적하면 그 이후에 의미 있는 호전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고한다고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정의는 기술적 원인이 없이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상복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경우이고, 증상은 상복부 통증, 상복부 속쓰림, 불쾌한 식후환감, 불쾌한 조기 망복감이고, 병인은 위 배출장애, 위 적응장애, 뇌장 과민성 등이고, 치료는 약물요법, 식이행동요법, 스트레스 조절,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등이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